중국 따위 필요 없으니까 모조리 버려. 아르헨티나 큰 위기 봉착. 중국산 방공망이 72시간 만에 무력화되자 아르헨티나 또한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남미를 무시하자지만 한국의 이 전략으로 분위기 전환이 되었죠. 모든 나라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서는 거냐? 하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숨겨진 과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서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남미의 하늘과 안보 지형을 바꾸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아닌 한국을 원하게 된 충격적인 전략과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 왕립방위연구소 지하 3층 기밀 자료실에서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목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40년 동안 반복해온 거대한 오판을 발견한 겁니다. 남미 12개국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이었습니다. 140조 원짜리 남미 방산 시장이 순식간에 재편됐고 프랑스 다쏘와 독일 라인메탈은 멍하니 지켜만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작이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서 중국이 10년간 공들인 8조 원짜리 방공망이 단 2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남미 각국 국방장관들이 패닉에 빠졌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모두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군 전자전 공격이 쏟아지는 와중에 단 한 대의 전투기만 멀쩡히 날고 있었습니다. 식별 코드는 K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호구를 찾았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뒷마당이라 불렀지만 한국은 파트너라 불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시작된 숨겨진 진실도 함께 공개합니다. 영국 정부가 묻으려 했던 제가 하원 국방위원회 증인석에서 폭로한 그 이야기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왕립방위연구소 수석연구원 알렉스 톰슨입니다. 30년간 NATO와 영국 국방부에서 군사 전략을 분석해왔고 포클랜드 전쟁 세대로서 남미 안보 문제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강대국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진짜 동맹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 시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런던 왕립방위연구소 제 사무실에서 남미 안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루틴한 업무였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동료 연구원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지금 당장 지하 상황실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됐어요. 저는 서둘러 지하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하 3층 상황실에는 이미 20명쯤 되는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불바다로 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선 제임스가 브리핑했습니다. 작전 시작은 새벽 2시였습니다.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출격했고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HQ-9 방공 시스템 6개 포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전부 중국산이었고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신호 두절, 레이더 무응답.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확히 1시간 52분입니다. 8조 원을 투자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2시간도 안 돼서 고철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5년간 중국 무기로 무장했던 나라였습니다. 중국 국방공사가 남미 전시장이라며 자랑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미군 전자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남미 각국 긴급 통신 기록이 떴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긴급 화상회의 소집, 콜롬비아 국방장관 비상대책회의, 페루 국방참모총장 중국 대사관 긴급 면담 요청. 모두 중국산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죠. 정보분석팀 사라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영문 번역본이 떴습니다. 우리 HQ-9 시스템은 베네수엘라와 동일 사양임. 미군 전자전 공격 시 동일한 결과 예상. 대응책 전무. 대안 시급.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년간 중국에 8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투자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였습니다. 제임스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남미 12개국 중국산 무기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방공 시스템 85% 중국산, 콜롬비아 레이더망 70% 중국산, 페루 전투기 60% 중국산, 안보 전체를 중국에 맡긴 수준이었습니다. 박사님, 저 나라들이 전부 방공 시스템을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남미 12개국이 전면 교체한다면 시장 규모는 최소 140조 원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다소,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가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찬스였죠. 그날 오후 영국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BAE 임원들과 회의했습니다. 여러분, 남미 시장이 열렸습니다. 중국산 무기 신뢰도가 붕괴됐고 12개국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BAE 임원이 말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생산 라인이 폴란드 물량으로 꽉 차 있어서 남미까지 커버하려면 최소 30개월 걸립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헐값에 팔았던 시장인데 저희는 중국의 3배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국 방산업체들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남미 시장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중국이 물러나도 미국이 차지할 겁니다.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성 추적 기록에 설명되지 않는 비행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두로 체포작전 당시 카라카스 상공에 미군이 아닌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식별 코드가 K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베네수엘라 상공에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비행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미군 EA-18G가 전자전 공격을 쏟아붓는 동안 다른 기체들은 전부 레이더가 먹통이 됐는데 EK 코드 기체만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HQ-9는 10초 만에 눈이 멀었는데 이 기체는 끄떡없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저는 한국 공군 기체를 검색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르헨티나로 가야겠다고. 남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140조 원 시장의 향방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아르헨티나 국방부와 한국 대사관에 면담을 신청하세요. 72시간 후 저는 남반구 하늘 아래 서 있을 것입니다. 72시간 후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남반구는 한여름이었고 아르헨티나 국방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마르코스 페레이라 국방차관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는 깊게 파인 눈과 주름과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급히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군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차장, 국방정보국장 등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작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셨죠? 우리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HQ-9 방공 시스템, J-10 전투기, 레이더망 전부 베네수엘라와 동일 사양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 타진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전부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중국 국방공사 남미 총괄이 직접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했는데 35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년 유지보수 비용이 5억 달러였는데 7배를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만이고 새 시스템도 아닙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레이더 소스코드, 현지 정비 기술 전부 불가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에게만 제공한다면서 우리는 고객일 뿐이라고요. 10년간 8조 원을 썼는데도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중국 측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나라 무기를 도입하면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될 거라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르코스 차관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사가 말하더군요. 아르헨티나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밀착했다.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 최신 무기는 팔 수 없다고요. 그럼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전부 폐기하고 미국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5년 후에는 최신 무기 판매를 고려해주겠다고요. 5년이요? 그동안 우리 하늘은 누가 지킵니까? 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르코스 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다.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견적서들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다쏘, 라팔 전투기와 SAMP 방공 시스템 총액 80억 달러, 납기 24개월, 독일 라인메탈, 유로파이터와 IRIS-T 시스템 총액 75억 달러, 하지만 연방의회 승인 필요, 최소 18개월 소요. 영국 BAE 시스템즈, 유로파이터 판매 가능, 하지만 포클랜드 문제 해결 전까지 정부 승인 불가. 저는 마지막 항목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영국이 40년 전 일을 아직도 들먹이고 있다니요. 박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코스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우릴 호구로 봅니다. 미국은 뒷마당이라 부릅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느립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데이터로만 보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40조 원 시장이 열렸다고 흥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이상한 기체가 포착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군 전자전 공격 속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전투기가 있었다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 기체는 한국 공군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남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 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약 차관님께서 동행하신다면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한국 대사관 앞에서 만나죠. 솔직히 기대는 안 합니다. 한국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위에 하늘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게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 대사관 앞에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고 우리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정도였고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김영수 대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사님,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한국 공군 기체가 카라카스 상공에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인데 사실입니까? 김 대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KF-21이요. 관심 가져주시니 영광입니다만 갑자기 왜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위성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식별 코드 K로 시작하는 기체가 포착됐습니다. 미군 전자전 공격 속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했습니다. 중국산은 10초 만에 무력화됐는데 이 기체는 끄떡없었어요. 김 대사가 연무관에게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박사님, 공식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죠. 저희 한화디펜스 남미지사 담당자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그분이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반팔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디펜스 남미지사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이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마르코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중국한테 배신당했고
미국은 안 팔겠다 하고 유럽은 2년 기다리래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KF-21의 도면이 떴습니다. KF-21은 미국 엔진을 씁니다.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 엔진 공급이 끊깁니다.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진짜 핵심은 엔진이 아닙니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건 100% 한국 기술이에요. 미국이 안 줬거든요. 2015년에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AESA 레이더 소스 코드, 적외선 탐색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무장통합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이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2015년 거부, 2016년 독자 개발 착수, 2022년 개발 완료. 7년 걸렸습니다. 과로로 입원한 연구원만 120명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미국 엔진을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기술은 저희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르코스 차관이 물었습니다. 엔진 없으면 못 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나중에 드리죠. 일단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중국산 HQ-9과 한국산 천국-2의 전자전 대응 능력 비교입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미군 전자전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HQ-9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더니 10초 만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HQ-9는 10초를 못 버팁니다. 이제 천국-1을 보시죠. 같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천국-2는 잠시 흔들리더니 곧 안정을 되찾고 적기 표시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파수 도약 기술입니다. 적이 방해 전파를 쏘면 저희 레이더는 1초에 1000번씩 주파수를 바꿉니다. 적이 쫓아올 수 없는 속도예요. 중국산은 10초 만에 눈이 멀었는데 한국산은 끄떡없었습니다. 탐지거리는요? HQ-9가 최대 200km, 천국-2는 280km입니다. 40% 더 멀리 봅니다. 정확도는요? 명중률 97%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국은 데이터조차 안 줬는데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UAE가 천국-1을 구매했죠? 이건 UAE가 실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고객이 직접 검증한 데이터예요. UAE 문서의 명중률 97%, 미국 패트리어트와 동등한 성능, 가격은 60% 수준, 적극 권장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KF-21과 중국산 J-10 비교였습니다. J-10은 15초 만에 레이더가 먹통이 됐습니다. KF-21은 흔들리더니 전자전 대응 모드가 활성화되고 다시 적기들이 잡혔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군 그라울러가 전파 방해를 쏟아붓는 동안 KF-21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스 차관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일지도 모른다고. 박준혁이 노트북을 닫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박사님, 시뮬레이션만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실물을 보시겠습니까? 저희 남미지사 창고에 FA-50 경공격기 시제기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죠. 우리는 박준혁의 차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슬레이트 지붕의 큰 창고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주변도 한적했습니다. 여기가 한화디펜스 남미지사입니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 국방공사는 30층 유리 빌딩에, 프랑스 다쏘는 5성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좀 실망하셨죠? 박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원래 이렇습니다. 건물에 돈 쓸 바에 기술에 투자하는 게 낫거든요. 그가 창고 문을 열자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첨단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앙에는 날렵한 전투기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FA-50 경공격기입니다. 남미 판매용 시제기예요. 아르헨티나 환경에 맞게 튜닝 중입니다. 저는 전투기에 다가갔습니다. 매끈한 동체, 정밀한 부품들, 진짜 전투병기였습니다. 이걸 여기서 정비하는 겁니까? 정비만이 아니라 현지화 작업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고도가 높고 기온 변화가 큽니다. 그에 맞게 엔진 세팅이랑
냉각 시스템을 조정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은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 그냥 완제품 보내고 끝이었죠. 이런 작업을 다 해주는 겁니까? 당연하죠. 무기는 환경에 맞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박준혁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팔았네요. K방산 수출이 작년에 17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근데 남미에는 별로 없네요. 맞습니다. 남미 시장은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창고에서 5년간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5년이요? 아무 거래도 없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대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1970년대에 맨 땅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유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마. 10년 안에 망할 거야. 근데 50년 지난 지금 세계 1위 조선소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저희는 방산도 똑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제안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KF-21 24대, FA-50 36대, 천국-2 중거리 방공 시스템 6개 포대, 총 60억 달러입니다. 뭐라고요? 마르코스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업그레이드만 35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전체를 60억 달러에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싸잖아요.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기술 이전 포함, 현지 공장 설립, 아르헨티나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기술 이전이요? 중국은 절대 불가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도 당해봤으니까요. 미국이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안 해줬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를 토하면서 독자 개발한 거예요. 7년 동안 밤새가며 만들었습니다.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저희는 같은 짓을 안 합니다. 돈 받고 물건만 던져주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중국은 저희를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파트너에게만 준다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 만난 우리에게 파트너가 되자고 합니다. 믿기 어렵네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속셈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뭔데요? 남미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아르헨티나를 교두보로 남미에 진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아르헨티나가 성공하면 저희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이 잘 싸우면 그게 저희 무기의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쓸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인력 양성. 이건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미국 엔진 문제요.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내일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관님,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허름한 차림새. 중국 체웨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이 더 믿음이 갔습니다. 다음날 오후 아르헨티나 국방부 회의실에 박준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공군 중령 출신 기술 고문과 본사 임원이 함께였습니다. 박준혁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죠. 차관님, 박사님, 오늘은 미국 엔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문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동양인 한 명이 비행기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동양인 옆에 젊은 시절의 아르헨티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사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아버지께서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사하셨죠?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 본사 기록 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한국 유엔 참관단의 기록이요. 박준혁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한국인은 김영호 대위입니다. 당시 유엔 군사참관단으로 아르헨티나에 파견됐던 한국 공군 장교예요. 1982년 5월 21일 영국 해리어 전투기가 아르헨티나 공군기를 격추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했지만 바다에 추락해서 익사 위기에 처했죠. 김영호 대위는 참관단 신분이라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규정을 어기고 헬기를 몰아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익사 직전에 아르헨티나 조종사를 구했습니다. 그게 차관님 아버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준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조종사는 차관님 아버지의 편대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라울 산체스. 그 사람이 구조되지 않았으면 차관님 아버지도 홀로 출격해야 했을 겁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라울 산체스. 저는 그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왔던 노인이었어요. 제 어깨를 안고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말해줬던 사람입니다. 김영호 대위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국 후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참관단 규정 위반으로요. 계급이 깎이고 얼마 안 가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의 본분은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했답니다. 박사님,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영국도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준혁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 공개된 영국 외교부 기밀 문서입니다. 1982년 6월자예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영국 외교부에서 한국 정부에 보낸 공안이었습니다. 김영호 대위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항의. 유엔 참관단 신분으로 교전국 군인을 구조한 것은 중립 의무 위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김영호 대위를 처벌하도록 압력을 넣은 겁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군법회의로 이어진 겁니다. 김영호 대위는 사람을 구했는데 영국의 압력으로 처벌받은 거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전 제 조국이 그런 짓을 했다니. 차관님, 박준혁이 마르코스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4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로 몰랐을 뿐이에요. 김영호 대위가 라울 산체스를 구하지 않았으면 차관님 아버지는 편대 한 명이 부족한 채로 싸워야 했을 겁니다. 저희는 40년 전에도 아르헨티나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를 호구로 봤습니다. 미국은 뒷마당이라 불렀습니다. 영국은 40년 전 전쟁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박 사장님, 미국 엔진 문제 그 답변 가져왔습니까? 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저희의 대응책입니다. KF-21 엔진은 미국제 제품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수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르헨티나에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통령, 국무부, 의회, 기업 전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국무부는 아르헨티나 무기 수출을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엔진 공장이 있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상원의원은 지역구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엔진 공장에서 5,000명이 일하거든요. 엔진 수출이 막히면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저는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박준혁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 세계 3위죠. 한국 배터리 3사가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총 투자액 50억 달러, 일자리 3만 개. 한국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도 있죠. 예, 조지아주, 테네시주, 오하이오주에 있습니다. 총 투자액 120억 달러, 일자리 2만 5천 개. 만약 미국 국무부가 엔진 수출을 막으면
저희는 방산 협력이 막힌 국가와는 배터리 협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럼 미국 공장이 영향받겠죠.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상원의원이 국무부를 압박하게 만드는 거군요. 예, 저희는 이걸 카니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면을 쓰면 왕도 거지도 평등해진다. 미국 정부도 가면 뒤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찌르는 거죠. 대단했습니다. 이건 고도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통할까요? 마르코스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미 통한 적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 때도 비슷했어요. 미국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폴란드가 미국 기업들한테 하청을 주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승인 났어요. 그럼 아르헨티나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먼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 저희가 뒤에서 미국 로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마르코스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40년 전 김영호 대위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구했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진심으로 아르헨티나를 돕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런던 연구소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TV 켜보세요. CNN 속보입니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한국과 60억 달러 규모 방산 협력 추진 공식 발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였습니다. 톰슨, 지금 무슨 일이야? 남미에서 대체 뭘 한 거야? 국장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 측에 연락해. 우리도 제안서 넣을 수 있는지 알아봐. 너무 늦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경우 관련 부품 및 기술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마르코스 차관과 박준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성명 보셨죠? 봤습니다.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수순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저희 로비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제임스 벤슨입니다. 화면에 중년 남성의 사진이 떴습니다. 벤슨 의원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고 지역구 일자리가 최대 관심사예요. 엔진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그의 지역구입니다.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벤슨 의원이 국무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37분이었어요. 상당히 격한 대화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저희 워싱턴 사무소가 의회 로비스트들한테 들었습니다. 벤슨 의원이 국무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 지역구 일자리를 날리려 하느냐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움직임이 시작됐다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준혁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이 국무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거든요. 투자액 40억 달러, 일자리 8,000개. 만약 한국과 아르헨티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주 투자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확히 계획대로 되고 있군요. 마르코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테네시주 주지사도 움직였어요. 한국 자동차 공장이 테네시에 있습니다. 주지사가 백악관에 전화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틀어뜨리지 말라고 했대요. 카니발의 법칙.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면을 쓰면 왕도 거지도 평등해진다. 미국 정부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한국 배터리 공장이 영국에도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옥스퍼드셔에 20억 파운드 규모 공장이 건설 중이에요. 일자리 3,000개입니다. 그럼 영국 의회도 움직일 겁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포클랜드 문제로 아르헨티나에 무기 못 판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무기를 팔면 영국 공장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미국 국무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금지에서 조건부 승인 검토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박준혁이 업데이트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가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 조지아, 테네시 세주 의원들의 압박이 먹혀들고 있어요. 저는 마르코스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마르코스 차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약소국의 반경 마이너스 한국식 외교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자리, 투자, 선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인 겁니다. 72시간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해 미국은 엔진 수출을 승인한다. 단 기술 이전 및 재수출 금지 조건을 전제로 함.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마르코스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님, 됐습니다. 미국이 승인했어요. 정말입니까? 박사님,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한국산 전투기를 살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미국은 힘으로 남미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140조 원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미국의 승인 발표 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낸 2주가 꿈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BBC,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남미 방산 시장 대변역, 한국이 유럽을 제친 방법, 140조 원 시장의 새 주인,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립방위연구소에 출근하자 국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톰슨, 큰일 났네. 무슨 일입니까? 의회에서 자네를 부르네. 하원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야. 뭐라고요? 청문회라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래. BAE 시스템즈, 롤스로이스, 국방부 조달청장 전부 소환됐어. 남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거지. 3일 후 저는 웨스트민스터 의회 청문회장에 있었습니다. 유자형 테이블 앞에 의원 15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증인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갤러리에는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 존 메이슨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박사, 자네는 지난 2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지? 예, 위원장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선택했습니다. 6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이 성사됐고 남미 12개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보수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 우리 BAE는 왜 못 따냈나? 기술이 딸려서인가? 아닙니다. 영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 왜 졌나?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 인력 양성, 파트너십 제공, 우리는 완제품만 팔려 했지만 한국은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노동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기술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준 거고.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대응 기술은 미국 패트리어트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UAE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중국산 시스템이 10초 만에 무력화될 때 한국산은 끄떡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메이슨 위원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톰슨 박사, 자네 말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위원장님,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 당시
한국 유엔 참관단 장교가 아르헨티나 조종사를 구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요. 그래서 그 한국 장교는 귀국 후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의원들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최근 공개된 영국 외교부 기밀 문서입니다. 1982년 6월자 우리 정부가 한국에 보낸 항해 공안입니다. 사람을 구한 군인을 처벌하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메이슨 위원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사, 이게 지금 우리가 남미에서 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규정과 동맹을 이유로 사람을 구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0년 전 전쟁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40년 전 인연을 기억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원한을 기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보수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포클랜드는 우리 국민이 피를 흘린 전쟁이야. 그걸 잊으라는 건가?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노동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 그럼 한국이 남미 전체를 먹는 건가? 140조 원 시장 전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헨티나 다음은 콜롬비아, 칠레, 페루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 사례를 만들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럼 우리 방산 수출은 어떻게 되나? BAE, 롤스로이스 일자리는 감소할 겁니다. 남미 시장을 잃으면 우리 방산업체들은 유럽과 중동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메이슨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슨 박사, 자네 생각에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친구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려 했습니다. 한국은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사, 메이슨 위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30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한 전문가야. 솔직하게 말해보게. 한국과 우리 중 누가 옳은 거지? 저는 증인석에 선 채로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15명의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를 찾습니다. 기술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존중해주는 나라를요. 한국이 그걸 이해했고 우리는 놓쳤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의회를 나섰습니다. 템스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었습니다. 박사님, BBC에서 청문회 중계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한 겁니다. 차관님, 아르헨티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계약 체결식이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에 관심 있다고요. 도미노가 시작됐군요. 예, 남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초청 손님으로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공군기지에서 한국-아르헨티나 합작 공장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거대한 공장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고 그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국방장관,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한화디펜스 회장과 박준혁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마르코스 차관이 올라섰습니다. 그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미국은 등을 돌렸고 유럽은 비싸기만 했으며 우리에게 손 내밀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가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기술을 주고 공장을 세우고 우리 청년들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 공군 장교 김영호 대위가
우리 조종사를 구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요. 오늘 저는 그분의 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김정훈 대령입니다. 40년 전 아버지께서 시작한 인연을 오늘 우리가 이어갑니다. 김정훈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르코스 차관과 그는 포옹했습니다. 두 나라, 두 세대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공장 내부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는 FA-50 경공격기 부품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월 500명이 일합니다. 박준혁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전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6개월간 교육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 규모면 남미 최대 항공기 공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FA-50은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칠레, 콜롬비아에도 수출할 겁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됐군요. 예, 콜롬비아가 다음 달에 계약 체결합니다. 40억 달러 규모예요. 칠레는 협상 중이고 페루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요? 영국 의회 청문회 증언이 BBC로 생중계됐는데 남미 전역에서 봤어요. 영국 전문가가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장을 나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FA-50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대는 한국 공군 마크, 다른 한 대는 아르헨티나 공군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합동 비행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김정훈 대령과 우리 최고 조종사가 함께 날 거예요. 40년 만에 합동 비행이군요. 차관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르코스 차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절망했었죠. 중국한테 배신당하고 미국한테 무시당하고 유럽한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한국이라는 진짜 친구를 만났으니까요. 오후 3시 합동 비행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두 대의 FA-52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국기 색깔로 칠해진 두 전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을 가르며 고개 비행을 펼쳤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구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대. 그날 저녁 환영 만찬장에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남미 최대 국가죠.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까지요? 그럼 남미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성공 사례가 됐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중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걸요.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축배를 들죠.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멀어져 갔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남미를 호구로 봤습니다. 미국은 남미를 뒷마당이라 불렀습니다. 유럽은 남미를 40년 전적으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미를 친구로 봤습니다. 기술을 주고 공장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가 140조 원 시장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저는 왕립방위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게서 배우는 21세기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지난 6개월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중국산 무기의 몰락, 한국의 등장, 40년 전 포클랜드 인연, 카니발의 법칙, 그리고 새로운 동맹의 탄생.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법을요.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법을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법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우정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 왕립방위연구소 수석 연구원 알렉스 톰슨이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은 고객을 원하지만 한국은 친구를 원합니다.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